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시집살이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옥 같았고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답니다. 나름 시원한 복수를 하기도 했고 어딘가에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제 이야기를 순수하게 즐기며 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절친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연을 적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자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는 시댁을 보면서 변해버린 제 모습까지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존감을 되찾아 제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참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처럼 시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며느리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바치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안 사정이 매우 힘든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 다 해보는 피아노 학원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제가 졸랐다면 허리띠를 질끈 묶고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만큼은 기가 막히게 좋아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던 분이셨는데 지금이야 임금도 꽤 많이 오르고 노동력을 인정받아 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들은 박봉에다가 일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해야 했으며 항상 집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라 예상합니다. 더군다나 보통은 본인 화물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 운행비가 절감이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억대에 다다르는 차를 살 돈이 없으셨기 때문에 차량을 대여해서 화물 운전을 하셨고 차량 대여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어머니께서는 다른 일을 하길 권유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게으른 건지 아니면 용기가 없는 건지 지금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걸 하시길 거부하셨습니다. 아무튼 벌어오는 돈은 한정적이나 우리 식구가 먹고 있는데 쓰는 돈은 매번 달랐으므로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절약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낮 없이 일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 나이 18살에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기 시작한 그 타이밍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바람에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잠시 빠지셨으나 이내 극복을 하시고 아버지를 간병하시면서 가장자리를 지키며 집안을 돌보셨습니다. 일을 하랴 아버지 간호를 하랴 정말 정신없이 지내셨고 자연스럽게 저는 남동생을 챙기면서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는 것에 집중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약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어머니께서 혼자 벌어서 저와 남동생의 공부를 시키기에는 부담이 꽤 컸습니다. 제 동생이 꽤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18살 때부터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얼짱이니 그런 게 무척이나 유행을 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일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 미소천사를 뽑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일을 한 이후로 매번 미소천사에 제가 선정이 되었고 패스트푸드점 계산대 옆에 제 사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을 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인기가 무척이나 많았고 키도 168cm로 꽤 컸으며 마르고 예쁜 얼굴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카페들이나 음식점에서도 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고 싶다며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고 공작이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던 학생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 온다는 게 사장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해서 그렇지 아직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제 외모 이야기를 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학생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해봐야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던 도중에 저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들어온 제의였는데 쇼핑몰 모델 일을 하면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학교 끝나고 마감까지 일을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을 벌까 말까 하는데 월에 2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조금 이상한 곳은 아닐까 의심이 가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진짜 유명한 쇼핑몰이었고 사장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와서 명함을 주셨습니다. 그 사장님 또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심심찮게 등장하시는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안심을 하고 쇼핑몰 모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쇼핑몰 모델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포즈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이랑 머리도 매번 손을 봐야 했거든요. 옷도 한두 벌만 입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촬영에 나가면 여러 벌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어야 해서 정말 조금의 오버를 보태서 50벌씩은 넘게 입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씩 조명을 맞으면서 높은 구두를 신고 포즈를 신경 써서 표정까지 완벽하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면 정신없이 움직여야 하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고 고생이 엄청났습니다. 연예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매일같이 수십 번씩 하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었고 다른 모델 언니들도 저를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쇼핑몰 일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제 나이 23살이 되었을 때엔 젖살도 빠지고 미모에도 물이 올라서 쇼핑몰계에서는 꽤 유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의 사진을 돌려보면 어떻게 이리 이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외모가 완벽하게 피어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추종하던 팬들도 생겼는데 쇼핑몰 사무실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길에 가다가 마주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려고 하시고 팬이라고 편지도 주시고 정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에 뛰어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제 팬들이 늘어날수록 저의 월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판매되는 옷들의 양이 늘어나니까 사장님께서 신이 난다고 상여금식으로 인센티브를 더 얹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뒤로도 쭉 쇼핑몰 모델로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어머니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간병에만 집중해도 돈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어왔습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무리 없이 지불할 수 있었고 물론 저 개인적인 사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쇼핑몰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고생한 결과 26살까지도 열심히 쇼핑몰 모델로서의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얼굴에 주사도 맞고 하면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잡지 같은 데에 촬영 제의가 들어오기도 해서 미용실에 가면 있는 여성 잡지들 한편에 제 사진이 실리기도 하는 영광을 맛보았죠. 연예인을 하자고 소속사에서 콘택트가 오기도 했었는데 촬영을 몇 년간 해보니 연예인은 도무지 업으로 삼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26살이 된 그때 사장님께서 저에게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예전부터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라면서 저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다고 띄워주곤 했습니다. 사장님 지인이라 처음에는 어색하게 대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니 주접을 떠는 모습까지도 부담스럽지 않게 위트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원래 같이 있을 때 재미있는 남자가 자꾸 보고 싶은 남자고 궁금해지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노라 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공부만 진창한 느낌이라 뭐랄까 정말 재미도 없고 분위기 어색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분위기를 띄우는데 상당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공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반전인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외향적인 성격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들이대는 남편을 저는 결국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연애를 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도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데이트는 어색함 수성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지속될수록 우리 남편이 정말 진국인 사람이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제 나이 28살이 되던 해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나이가 꽤 있었기에 쇼핑몰 모델로서 일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을 따라다니면서 포즈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요. 전체적인 스타일을 잡아주는 일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저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을 때만 촬영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만 하면 열심히 살았다면서 제가 돈을 벌어서 동생 대학을 졸업시키고 뒷바라지를 쭉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고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까지 졸업을 한 남동생이 앞으로 어머니를 잘 챙기길 바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누워서 의식도 없이 버텨내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고 몸에 욕창이 생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지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상견례 자리가 조금 마음이 욱신거렸고 버진로드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건널 수 없음이 슬펐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께서 돌연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 버틴 것 같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게 어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평생을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고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아버지의 장례식을 내내 지켜주고 정말 많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회사 일로도 힘들고 벅찼을 텐데 단 1분도 쉬지 않고 제 옆을 지켜주며 제가 외로움을, 슬픔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주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 고마운 감정을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더욱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저는 시부모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하게 처음으로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우리 아들이 외벌이로 일을 하느라 힘이 들어 죽겠는데 장례식장까지 지키고 있어야지만 속이 시원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부조만 하고 가려고 들렀다가 아들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다 짠하더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아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당연히 장인어른 장례식을 지켜야지. 그럼 누가 지켜? 얘가? 내가 지금 내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데 네가 왜 끼어드니?
가만히 있어. 무슨 모델이랍시고 설치던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남편한테 힘들지 않냐고 집에 가서 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손님 맞이까지 시키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아들이 왜 육개장을 날라야 하는데? 시모가 너무 매섭게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을 때라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의 말에 놀라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모 눈에 제가 만만하게 보인 건지 시모가 화만 내면 제가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니 만만한 애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 뒤로부터 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핑계 삼아서 시부모를 더 잘 모시면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친정어머니를 잘 보살펴라 하는 말을 하지 않나요? 저희 시부모님은 본인들을 더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번듯한 대학을 졸업한 남동생이 있지 않냐고, 원래 부모는 남자 쪽이 챙기는 거라면서 저한테는 본인들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듣다 못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장모님도 잘 챙길 거고 효도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나서자 시모는 더욱 뾰족한 말투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본인 아들을 어떻게 휘어잡은 거냐면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뱉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잘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꼭꼭 걸더라고요. 사실 시댁에서 남편이 중재를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든든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해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믿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시댁에서 혼나서 우울했던 기분들이 전부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든든한 제 편이 존재한다는 게 참으로 좋더라고요. 남편은 제 남동생이 일을 시작해서 저희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걸 보고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넘쳐서 오롯이 부담을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을 남편과 상의 후에 친정에 다 드리고 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모은 돈이 꽤 있어서 당장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넉넉하기 때문에 용돈 드리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남편이 꼭 우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다고. 우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연봉이 꽤 높았거든요. 시댁에도 50만 원, 친정에도 5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니 저야 뭐 고마웠죠. 생활비 받아 쓰는 데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둘이 잘 정하고 상의까지 끝마쳤는데 이걸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소리를 대뜸 지르시더라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왜 친정에 갖다 준다고 그래? 제가 주라고 한 게 아니라요. 그이가 양가에 용돈을 드리자고 한 건데요. 예, 그럼 말렸어야지. 그이가 어머님께도 드린다고 저희 친정에도 보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제가 공평하게 주자고 한 게 아니라요. 얘가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한텐 줄 수 있지. 근데 너네 엄마는 아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네 엄마라는 호칭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어떻게 사돈어른도 아니고 너네 엄마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친정어머니는 시모가 앞에 없어도 항상 안사돈 하면서 호칭을 꼬박꼬박 불러주시는데 그것도 제 앞에서 너네 엄마.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남편에게 분명 용돈 안 드려도 된다고 했다.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우겨서 주겠다고 한 건 다 했습니다. 뭐 시모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제정신이냐고 대뜸 소리를 지른 마당에 저라고 시모 눈치 보면서 살갑게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게다가 시모가 바락바락 저러니까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모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무튼 시모에게 한쪽 집에만 용돈을 드리는 건 경우가 없는 것 같다고 남편이 굳이 친정에도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거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하하면서 기가 차다는 듯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나한테 경우 없다고 말을 하는 거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 경우가 없다며 경우가. 그 말이 그 말이지. 애가 고졸이라더니 못 배워서 그런 거니? 할 말 못할 말 구별을 못하네. 솔직히 네가 얼굴 빼고 볼 게 뭐가 있어? 그것도 뭐 죄다 성형수술한 거 아니니? 내가 살아온 연륜이 있어서 딱 보면 척아는데 너 얼굴 죄다 손본 거잖아. 그러면서 제 외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데 저 정말 맹세코 얼굴에 주사는 몇 번 맞아본 적 있어도 수술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굳이 이 얼굴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그 큰 돈을 주고 성형을 할 필요를 못 느낀 탓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성형 공격이 더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시모야말로 어디서 이상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탓이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거든요. 코는 이미 수축이 와서 들창코가 되어 있었고 얼굴 주름이 하나 없이 팽팽한데 목주름은 쭈글쭈글했고요. 저 눈이 감기나 의심이 들 만큼 쌍꺼풀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살아온 연륜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술을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전화기만 들고 있었더니 저한테 찔려서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설마 남편은 제가 성형한 거 모르는 건 아니냐면서 설레발을 치셨습니다. 여우가 따로 없다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기분이 팍 상해버렸죠. 어머님, 저 얼굴에 칼 안 댔어요. 가끔 보톡스 같은 건 맞아봤어도 얼굴에 어머님처럼 실리콘은 안 넣었습니다. 뭐가 어째?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제가 나중에 좋은 병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 병원이 제 수술로 진짜 유명한 병원인데 들창코도 고쳐주고 안 감기는 눈도 고쳐준대요. 어머님께서 거기 방문하셔서 재건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속은 엄청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뱉어놓고 찔리긴 했죠. 시모가 어떤 식으로 받아칠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이야기를 전달해주니 깔깔 소리가 나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그거 우리 엄마 콤플렉스인데. 우리 엄마 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들창코가 된 거거든. 무슨 실리콘이 어떻게 됐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가 잘 막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일단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시댁에서 주말에 밥을 먹자며 부르시길래 어떤 말을 하실까 싶어 잔뜩 긴장을 하고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아주 잘 걸렸다는 얼굴로 내 아들 앞에서도 한번 말해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시모를 쳐다보니까 가증스러운 얼굴 하지 말고 전화에 대고 말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하시대요. 내 얼굴이 뭐가 어쩌고 어째? 왜? 재수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 별말 아니던데? 엄마 코가 들창코잖아. 재수술 잘하는 좋은 병원 소개해준다고 그랬대.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아주버님에게 이야기를 하자 시모가 헐 대놓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일단 악의적인 발언은 아닌지 별 생각 없어 보이는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아들 새끼들 키워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자기 얼굴을 가지고 놀리는데 어쩜 자기 편을 한 번 안 들어주냐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갑자기 통곡을 하시니 시부가 나와서는 뭐가 이리 소란스럽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또 이간질을 하고 싶은 건지 저를 혼내고 싶은 건지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글쎄 나한테 돼지코라고 재수술을 하라면서 내 얼굴을 가지고 놀리지 뭐야? 엄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게 왜곡을 해서 말을 하면 어떡해? 코 수술하기 좋은 병원 소개해주겠다고 한 걸 무슨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해. 또다시 시끌시끌해질 조짐이 보이자 시부가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딱 잘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길래 당신이 욕심을 적당히 냈어야지. 며느라가 너도 앞으로는 조심해서 말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 저는 알겠다고 공손하게 대답을 했고 시모는 이 집에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서 나가 죽어야지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계속해서 구시렁거리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무슨 다른 세상에 계신 것처럼 무시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태도가 시모를 더욱 건드리는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꼬투리를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시모에게 아주버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할 말이 있어서 가족들 다 불러 모은 건데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결혼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놀래서 아주버님께 결혼이라고 했냐고 비혼주의자니 뭐니 하면서 가슴 선득하게 만들더니 진짜 결혼할 거냐고 어떤 아가씨냐고 캐물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이 회계사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같은 회계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 여자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시모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니 입이 찢어질 것처럼 쫙 늘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이 비혼이니 뭐니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거기다가 큰 며느리까지 회계사라고? 대학은 어디 나왔다니? 누구처럼 고졸이 아니라 어찌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정말. 사람이 참 치사하게 이런 걸로 나누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학벌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 기본 교양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저를 확 째려보시는데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학벌이 중요하지 안 중요하냐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학벌이 왜 회사에서만 중요하니? 솔직히 너 서울대 나온 사람이랑 고졸인 사람이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니? 월급부터가 차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차이가 나는 거란다. 누구는 좋은 대학 나와서 회계사라고 하는데 누구는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는지 몰라. 나도 말이야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차별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둘째 며느리랑 나랑 안 맞는 거 보면 딱 그 이유밖에 없는 거지. 학벌. 학벌에서부터 수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모가 뒤늦게 대학을 나와서 엄청나게 대학 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을 갈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원래 공부에 그다지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더 지나고 시모가 신이 나서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시모가 저를 그렇게 신나서 부르는 일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기분이 좋아 보이신다고 넌지시 한마디 건넸더니 제 형님 될 사람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진짜로 결혼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일찍 와서 장도 보고 음식도 좀 하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라도 제깍제깍 해야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일찍 가서 시모 따라서 장을 보는데 남편이 심심하다고 장 보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불편한 기색을 팍팍 내보이면서 이런 자리까지 남편을 꼭 불러서 대동해야겠냐고 내가 너 잡아먹니? 하면서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태연하게 무거운 거 들어주려고 따라가는 거라고 장 많이 볼 거라며 하면서 쓱 대꾸하니까 시모가 예전에는 그런 짓 안 하더니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상하다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양파, 고구마, 재료들을 고를 때마다 이건 못생겼다, 이건 여기에 상처가 났다 하면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남편 때문인지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계속 트집을 잡으셨어요. 시댁에 와서 음식을 할 때에도 칼질을 똑바로 못한다고 어슷썰기를 해라, 채를 썰어라 계속 혼내기만 하셨고요. 형님이 되실 분이 시간 맞춰서 도착을 하시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되실 분은 저를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셨었는데 아무래도 동서지간이니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모는 역시 대학을 잘 나와서 그런 건지 애가 싹싹하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니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거지. 둘째 너는 이런 말 뜻은 아니? 제가 아무리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상식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는 아닌데 저를 막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냥 제가 고졸이지만 바보는 아니라고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시모가 그 말에 갑자기 대학 안 나온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냐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쎄하게 바뀌고 형님이 그 순간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건 어줍잖은 대학을 나온 애들이나 그렇지. 명문대 나온 애들은 안 그래. 순간 그 둘의 대화를 듣는데 속이 역하면서 체한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토끼가 확 올라와서 화장실에 뛰어들어가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뒤에서 적어보라면서 기본 교양이 없으니 이런 자리에서 구역질을 한다고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시댁의 분위기가 180도 변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리를 안 한 지 좀 됐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벙찌고 있으니 시부가 얼른 간이검사 그거 해보라고 닥달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문연 약국을 찾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고 저는 온 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테스트기를 꺼냈는데 두 줄이 딱 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두 줄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얼싸안고 시부도 당장 병원부터 가보라고 난리에 형님과 아주버님도 축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가지고 너네 결혼한 지도 벌써 얼마나 지났냐? 유난 떨지 마라. 어머님 기쁘지 않으세요? 그냥 축하해 주세요. 다들 시모만 멀뚱히 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시모가 저에게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병원에 찾아가니까 임신이 맞다면서 거기다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같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심장 소리 듣고 막 울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생긴 아이였으니 너무 신이 났고 양가에서는 어쨌든 임신을 축하해 주셨기에 태교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젖을까 금이야 오기야 남편의 품에 감싸 안겨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버님은 형님과 결혼을 하셨고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하셨지만 시부가 임신한 며느리 건드리지 말라고 눈치를 주셔서 꾹꾹 참으시더라고요. 물론 가끔 한마디씩 던지긴 하셨죠. 하필 가져도 쌍둥이를 가져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냐. 애는 여자가 봐야 하니까 아들에게 맡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요. 뱃속의 쌍둥이는 일란성이었고 사이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저는 배가 많이 부른 탓에 임신 9개월 차에 유도 분만을 시도했고 무사히 아들과 딸을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곧이어서 형님네도 임신 소식이 들려오며 겹경사가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외모가 남달랐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예뻐도 이렇게 예쁠 수 있나 싶게 예뻤습니다. 병원에서도 조리원에서도 딱 봤을 때 예쁜 애들 찾으면 저희 아이일 정도였고요.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 아이가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강도는 예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쌍둥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체력적인 소모가 컸는지 임신하면서 찐 살이 모조리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터 이모님을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헬류가 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따라 울고 밥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저희가 남편 왜 버리지 않겠습니까? 양가의 용돈을 드리면서 시터 이모님 월급까지 드려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랑 요즘 살림하기 힘들다 이야기를 하다가 남동생이 저에게 그러지 말고 아기들도 예쁘니까 애들 데리고 아이오 쇼핑몰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쇼핑몰 모델도 했고 그쪽에서 오랜 시간 일했으니 도매 쪽 일도 잘 알고 있었고요. 순간 훅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대문에 있는 아동복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옷을 구매했고 이제 돌이 된 아이들에게 입혀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사진도 꽤 잘 찍었고 보정도 조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제 팬이었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아기 낳았냐고 아기 옷 정보를 달라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아기 옷들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냐고 은근히 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장에 팔아달라고 사겠다고 손을 막 들더라고요. 바로 사이트를 오픈하기에는 실패의 두려움이 커서 SNS를 통해서 주문을 받은 만큼만 옷을 구매해 사람들에게 배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해서 20-30만 원의 수익만 나던 것이 4개월쯤 지나니까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수익으로 남더라고요.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저는 사업자를 냈습니다. 정식으로 사이트를 오픈하고 모델은 저희 아이들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좋았는데 배송 물건 포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하니까요. 주문까지는 어떻게 잘 넘어가겠는데 배송이 오래 걸려서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니 친정 어머니께서 아르바이트를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저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어머니 용돈을 챙겨드리고 일도 점점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송 나가야 할 짐이 집에 두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서 사무실까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형님도 출산을 하셨고 제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형님이 출산을 하셨으니 병원에 시댁 식구들이랑 찾아갔는데 제가 신생아 옷을 잔뜩 사갔거든요. 형님께 선물이라고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랑 아기 액세서리 같은 걸 잔뜩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무슨 옷 같은 걸 판다면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머님, 군뱅이라뇨. 제가 얼마나 버는 줄 아시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 이제 꽤 버는 사장님이에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고졸이 사업체 운영해봐야 뭘 안다고 그리 잘하겠니?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게 조심이나 해라. 내가 너한테 바랄 건 그것뿐이다. 제가 물론 사이트를 오픈했지만 SNS 홍보도 하고 협찬이나 광고 같은 것도 잘 들어오거든요. 한 달 전에 광고나 협찬까지 붙으면 진짜 1,000만 원은 우습게 버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동서, 쇼핑몰 진짜로 잘 되던데. 새 상품 올라오는 날에는 대기해서 구매해야 되던데 나도 사려다가 실패했어. 옷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품절되고 그러더라. 워낙 시조카들이 예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엄마 닮아서 얼마나 예뻐. 엄마를 닮긴 뭘 닮아? 완전히 우리 아들 닮았지. 고슴도치도 아니고 무슨.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우리 마누라 닮았지. 그랬더니 시모가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완전히 삐져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형님도 괜히 불편하셨는지 저한테 시모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길래 그냥 끄덕이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전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저는 쇼핑몰 운영을 활발히 하면서 지냈는데 아이들이 모델로 있다 보니까 가끔 길 가다 보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전부 해서 큰 쇼핑몰에 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하고 있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땡땡 쇼핑몰 아기들 맞죠? 어머 사장님, 저 예전에 사장님이 쇼핑몰 모델 하실 때부터 팬이었어요.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될까요? 제가 당연히 좋다고 사진도 찍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 아기 엄마 이후로도 2명 정도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그제야 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 쇼핑몰 정말 잘 되냐? 네 어머님, 저 요즘 순이익이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시모가 헉소리를 내더니 그 뒤로 이상하게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그 쇼핑몰에 간 날 제가 시조카들은 물론이고 아주버님 부부의 시부모님까지 옷이며 밥이며 싹 사드리고 남편 명품 벨트도 턱턱 사줬거든요. 제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쓰니 시모도 뭐라 구박하기가 애매하셨던 거죠. 그날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에게 잔소리 한 번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시모에게 저랑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연락을 했더니 시모가 쭈뼛쭈뼛하게 그럴까? 하시면서 따라 나서시는 겁니다. 예전에 봐뒀던 예쁜 카페에 시모를 모시고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예쁜 카페는 처음 본다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가 나오고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시모가 슬쩍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리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지 뭐냐. 그래서 이런 곳도 자주 오고 그러니? 예전 같으면 아들 돈 쓴다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데 나오시니까 좋죠? 이제 저 그만 미워하시고 저랑 좋은 데 많이 다녀요. 형님도 아기 조금 더 크면 셋이 같이 다니면 좋잖아요. 시모가 그제야 킁킁하시면서 목을 가다듬으시더라고요. 사실 첫 술에 배부른 걸 바라진 않았지만 제 진심이 시모에게 통해지기를 바랬죠. 시모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고졸이라 무시했던 거 미안하구나. 원래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서 그런 거야. 사과 문자라고 하기엔 뭔가 썩 사과같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제가 더 얄궂게 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이고 시댁이고 용돈 척척 드리고 조카들 잘 챙기니까 시모가 더 이상 저를 구박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형님은 아이 키우느라 일을 그만두셨는데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하시길래 나중에 회계사 사무실 재취업 안 되면 저희 사무실 와서 회계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죠. 저도 따로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고 있었으니까 형님이 도와주시면 딱이었거든요. 그래,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건 참 좋네. 시모가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제 칭찬을 하니 가족들 모두 어리둥절해서 시모를 쳐다보고는 웃었습니다. 시모도 겸연쩍어 하시면서 깔깔 웃으셨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6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고정적인 매출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형님은 저희 쇼핑몰 세무일을 봐주시고 계시고 가끔은 시모가 제 배송 일을 도와주시기도 한답니다. 사이좋게 온 가족이 잘 지내고 있는 중이라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